김구라입니다. 익숙하죠? 국회의사당 여기입니다. 코로나가 말이죠. 올해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. 250일 이상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내 확진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.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관련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교인들은 예배당 출입구를 막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거 있는데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방역 지침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한강 나가서 이렇게 술 파티 벌이고 클럽 가고 집회 참석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마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드려 패고 이런 그런 코로나 빌런들이 또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어떤지 심리 전문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리학자들 혹은 이제 정신건강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방송하게 되면 이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학자로서 우리 저 김구라는 이런 사람 같다. 저는 처음에 그 명랑 히어로인가? 네네네네. 네, 그때 보면서 저기서 이 자리에 맞는 말을 하는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때 그 PD가 했던 얘기랑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군요. 예. 그 당시에는 예능에서 시사를 다룬 게 거의 처음 아니었어요. 네네네, 맞습니다. 예. 정말 겁 없이 예, 그러면서도 아주 적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다. 현장 감각이 좀 있고 좀 눈치가 좀 빠르고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고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이제 목소리를 높입니다만 제가 가장 관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보고 말 많다고.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.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. 많으신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네. 저한테 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저한테 중요한 분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, 잘 살고 계시고 제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눈을 보고 얘기하려는데 눈을 좀 피하시고.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. 지금 이제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가 옛날에 50대, 60대면 그래도 사회 어른이시고 그런데 돌발적으로 막 갑자기 마스크 쓰라는데 막 갑자기 성질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게 크게는 죄책감하고 수치심이 있어요.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게 지금 당장 막 감염돼서 쓰러지고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네 느낄 수가 있는데 결과는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건 남들은 다 바지를 입고 있는데 너 왜 팬티만 입고 있냐 라는 지적 비슷한 거예요. 아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50대, 60대 분들 가운데서 가끔 모임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어. 그렇죠. 자기가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인데 공 치는데 계속 옆에서 야, 너 공 더럽게 못 친다. 야, 나 그거밖에 못 치니까 갑자기 자기가 너무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에이, 안 쳐! 이러고서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. 그건 친구들이 잘못하셨네. 그쵸,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. 그 박 사장은 다 이렇게 어우르는 관계라서 그런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가정에서도 갑자기 폭발하는 아버님들도 계시고 맞아요. 이런 것 같아요. 보니까. 영화 기생충을 보면 기태기네 가족이 박 사장 가족을 속이는 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데 냄새를 지적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동거구나.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마스크를 안 쓴 이유를 물어보면요. 없어요. 그냥 쓰기 싫어서 안 쓴 거예요. 근데 그걸 지적받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나는 나이가 많고 젊은 애들이 나한테 지적을 해. 그것도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. 그런데 그 수치심을 내가 나이값을 못했구나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화나니까 유아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.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20대, 30대 전문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집회 나가고 동선 숨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또 한강 나가서 그냥 삼삼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방역 지침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뭐냐 이거죠.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좀 무책임하게 행동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책임성을 느끼려면 책임질 게 있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저 같은 사람은 잃을 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감염이 되면 일단 제 직장이 셧다운 될 거 아니에요.
그러면 제가 욕을 엄청 먹겠죠. 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.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.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고 그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는 잃을 게 더 이상 없어요. 이미 다 잃었어요. 맞아요.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갈 수 있는 카페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그 친구들한테 책임감 있게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건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에요. 청년들에게 책임질 뭔가를 만들어줘야지. 그러고 나서 요구를 해야 된다. 또 하나는 방역 빌런이라고 이제 욕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를 것이다. 그러니까 나는 뭐 나름대로 이제 낮에는 잘 지키는데 요때 내가 좀 스트레스 잠깐 푸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? 원래는 그 한강공원에 나가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잖아요. 맞아. 네. 그러니까 난 규정을 어긴 게 아니에요. 빈틈을 이용했을 뿐이지. 네.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도 봐요. 정말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냐. 이게 뭐 내가 뭘 잘못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정말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다. 제가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봤는데 이 코로나 정국 이런 것 때문에 신경찰 국가, 국가주의 뭐 이런 얘기를 네.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단은 아예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이 보는 지금 상황은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인 거예요. 그래서 교회나 이런 게 적화 통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. 그리고 방역에 저항을 하는 게 더 큰 사명감, 사명감, 애국이에요. 애국. 네. 사실 제 부모님도 저한테 가끔 카톡으로 적화 통일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원래 카톡으로. 부모님이 약간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에요? 아니면 뭐 어떤? 원래 멀쩡하신 분들이죠. 아까 얘기했습니다. 지금 이제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불확실성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뭐 신드롬 같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신드롬이 있을지 좀. 코로나 블루가 가장 대표적이죠.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좌절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분노예요. 좌절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고 분노하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코로나는 화가 나도 화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. 할 데가 없어요. 네, 갈 데가 없는 분노가 자기 자신한테 가요. 그 약간 우울감. 네, 그게 우울이에요. 우울증의 기본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네네네. 대표적인 게 사회적인 위축이에요. 위축. 남 만나는 걸 피하는 거죠. 근데 코로나 블루는 거꾸로예요. 우울해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만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.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어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인싸의 삶을 살던 분들. 방역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성을 좀 줄여야지 되는 건데 인싸로 살던 분들한테는 타격이 엄청나죠. 전화하면 그냥 요즘 낙이 없어. 우울해. 아주 이게 일상화됐습니다. 최근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게 보통은 남자 자살률이 높습니다. 그런데 지금 20, 30대 여성 자살 시도율이 거의 2배로 높아졌어요. 여성들이. 네. 그 이유는 뭐예요? 젊은 여성들이 많이 직장을 가진 분야가 대면 서비스. 서비스업에 많이 그게 있으니까. 완전히 잘렸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연주 뭐 이런 거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. 뭐 뮤지컬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뭐 다 안 하고 앉았으니까. 네. 그리고 카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 맞아. 그것도 다 이제 힘들어졌고. 가뜩이나 교류도 없고 단절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그냥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이제 범람하다 보니까 그냥 보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, 또 그런 뉴스를 믿는 분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. 세상 일이 내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면 그런 말을 안 믿죠. 근데 지금 상황이 예측대로 잘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불안하잖아요. 불안해요. 불안해지면 내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 자신감이 없어져요. 사회가 안정되고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으면 그런 뉴스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사람들도 지금은 휘둘리는 거예요. 그걸 듣다 보면은 다른 뉴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.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. 영화 그 컨테이전을 보면은 주드로가 가짜 뉴스여가지고 뭐 한몫 챙기고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저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더 나쁜 사람들이죠.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. 이 코로나가 제2의 IMF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벌써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. 경제가 힘들면 많이 힘든 사람이 있고 덜 힘든 사람이 있어요.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도 예전에는 수입의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이제는 완전 질적인 차이가 돼요. 로버트 라이히 교수라는 분이 코로나 시대에 4개의 계층이 있다. 리모트인 분들이 있어요.
그냥 강 건너 불구경인 거예요. 감염자가 우리 직장에 있으면 난 재택하면 돼. 그래, 맞아.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그러니까 없는 제가 아는 분들. 그 선배가 네. 그런 경우예요. 네. 그래서 뭐, 나 주식도 많이 오르고 상관없어.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감염의 위협이 없는 리모트. 분들. 네. 그리고 에센셜이라는 직장 자체가 위험한 직장이 돼요. 감염의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일도 더 힘들어져. 택배 하시는 분, 네. 그리고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, 의료계분들요? 네, 의료계분들, 그리고 언페이드라고 해서 언페이드. 일자리가 끊겼어. 보통 언론에서 그래도 이분들은 봐줘요. 근데 마지막 계층이 포같은이거든요. 잊혀진 사람들. 네, 완전히 예전부터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젠 아예 안 보여. 그런 계층이 어떤? 극빈층, 국가보조금 같은 걸로 사는 분들, 그리고 이미 병에 걸리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지금 더 힘들거든요. 그죠.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관심이 이제 일로 쏠리다 보니 네. 심리적으로 더 소외감도 느끼시고 또 요즘 뭐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가 있겠네요. 잘 안 보이니까 방역 시스템도 잘 못 보다가 거기서 이제 막 집단 감염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.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 뒤처지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. 그리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생겨요. 예전에는 공부방이 없으면 카페에 가서 하면 됐거든요. 맞아. 학교에 가서 해도 되고. 근데 이제는 공부방이 없으면 아예 공부를 못 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증폭이 되는 거예요. 격차가 커지면 좌절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좌절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사회에 이제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불안 요소가 커지죠. 미래를 전망할 수 없게 되면요. 장기적인 전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전망으로 살아요. 그냥 도박하고 그리고 빚 내서 살고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욜로로 사는 거죠. 그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도 그래요. 저 일단 하와이를 갈 겁니다. 하와이를요? 네. 뭔데? 네. 멀죠. 언제 못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지난번에 그저 우리가 약간 저 코로나가 약간 주춤했을 때 그 보복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약간 심리하고 또 그렇죠. 보복 소비는 참았던 걸 푸는 거고요. 이거는 미래가 어쩔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누릴 걸 누리자라는 거예요. 하와이를 그래서 가시려고 하시는구나. 네. 지금 심정은 그렇죠. 무조건 하와이다. 예. 네. 무조건 하와이다. 예. 그러니까 터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네. 그런 심정인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? 사실 참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인데요. 어떤 건 이젠 포기해야 돼요.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 참으면 좀 있으면 끝나갈 거야. 끝나갈 거야.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명절 효과라는 게 있었대요. 네네네. 부상병들이 명절이 지나면 더 많이 죽는 거예요. 명절 직전까지는 이게 끝나면 내 돌아갈 수 있을 거야. 희망을 갖는 거예요.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이 안 끝나니까 이제 절망하고 삶의 의지를 놓는다.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. 지금 상황은 어떤 거 포기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. 지병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. 그리고 이렇게 힘들수록 연대가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. 나만 힘든 거 아니고. 사실 그 나만 힘드는 거는 정말 짜증나는 건데요. 서로 힘들면 그래도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다라는 거. 서로가 서로에게 좀 측은지심을 갖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 저 지금 뭐 오늘 저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뭐 우울하지만 우리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어쨌든 뭐 인류가 항상 이렇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극복을 해온 게 또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방법을 찾아왔죠. 예. 그러니까 또 박사님도 좀 힘내주시고 저도 이제 또 열심히 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.